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내에서의 위치 또한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은퇴 후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깊어진 거리감은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왜 은퇴 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까요? 가정 안에서의 부성 역할은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은퇴 후 무너진 가정과 관계 회복을 위한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이해와 해결의 실마리. 은퇴는 모든 가족에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은퇴는 가족 내 구조를 바꿔놓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사례 1 아빠는 왜 나한테 잔소리만 해요? 퇴직 후 강 씨 62세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들에게 점점 간섭이 많아졌습니다.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잔소리로 받아들였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힘들어 보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깊어집니다. 해결의 실마리.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 씨는 내가 해주는 말이 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털어놓았고 아들도 아빠의 말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혼자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니 잔소리는 줄어들었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아빠는 왜 그렇게 무기력해 보일까? 김 씨 58세는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바쁜 일정이 사라지니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아들 27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빠는 내 롤모델이었는데 은퇴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무기력한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동기를 잃은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점점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아버지의 역할은 은퇴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들과도 봉사활동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사례 3 가족을 위한 희생. 그런데 왜 가족은 날 이해하지 못할까? 박 씨 65세는 은퇴 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아들이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 같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희생한 건 알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도 상처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소외감을 남겼던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 박 씨는 처음엔 이런 아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아들의 감정을 듣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아빠가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후 두 사람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를 위한 조언. 대화와 공감의 시간 갖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은 대화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거나 차 한잔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기 역할 재정립.
은퇴 후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상의의 가사 분담,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 가족 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찾으세요. 전문가의 도움 받기. 가족 내 갈등이 깊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적응의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은퇴 후 아버지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와 공감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한다면 은퇴 후에도 가족과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 회복 전문가가 말하는 실질적인 방법.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역할로 정체성을 유지하던 아버지들이 갑자기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물론 아버지 자신도 적응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기는 가족 갈등 왜 발생할까? 많은 아버지들이 은퇴 후에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역할 상실감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정받았던 시간이 끝나면 가족 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오히려 그 희생이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특히 아들과의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려 하지만 아들은 이를 통제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두거나 심지어 증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해결 방법. 1. 가족 간의 새로운 소통 방식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러나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경청을 우선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판단 없이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는 상담사가 아니라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2. 새로운 역할 찾기 아버지에서 동료로. 은퇴 후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상사나 리더 역할을 내려놓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로 한 은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대화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동료로 느껴질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접근법. 공감의 대화. 갈등이 있을 때는 감정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망을 줬던 것 같아 미안하다라는 말은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한 후 갈등의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종종 과거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신의 부재가 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지만 아들은 그 시간 동안의 외로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계획. 마지막 단계는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 취미생활, 혹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관계 회복에 성공한 3가지 이야기. 사례 1. 아빠와 저는 함께 걸으면서 관계를 회복했어요. 김 씨 59세와 아들 30세는 몇 년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한 뒤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걷는 동안 아들은 자신의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김 씨는 판단하지 않고 들으며 지지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이 함께 요리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 은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제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아빠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3 아빠가 먼저 사과했어요. 박씨 65세는 아들에게 자신이 퇴직 후 무기력해져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빠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라며 대화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를 위한 전문가의 팁.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라. 은퇴 후 무기력감이나 혼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일상적인 이야기나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기존의 관계를 넘어 동료, 친구 혹은 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하면서 얻는 유대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 새로운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대화와 공감, 그리고 변화를 향한 노력을 통해 누구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 달 만에 휴지 조각이 됐어.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을 불려보겠다는 꿈에 부풀어 투자를 시작했지만 믿었던 투자 상품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60대 노부부의 희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 묻지마 투자의 덫. 위험성 높은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사례 1 박씨 65세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ELS 주가 연계증권에 투자했습니다. ELS는 주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급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박 씨는 ELS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했고 결국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례 2 김씨 63세는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DLS 파생결합 증권에 투자했습니다. DLS는 금리, 환율, 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ELS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김 씨는 DLS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기초 자산 가격 폭락으로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2. 대박의 환상.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의 함정. 사례 3이씨 67세는 인터넷 투자 카페에서 급등 예정 주식 정보라는 글을 보고 해당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 씨는 투자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3. 몰빵 투자의 위험. 분산 투자의 중요성. 위의 사례들은 모두 투자의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실입니다. 분산 투자는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한 종목의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얻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 투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 투자하기 전에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파생상품처럼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얻은 투자 정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몰빵 투자는 피하세요.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은퇴 전문가 김 과장이 알려주는 은퇴 자금 이렇게 지켜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설계 전문가 김 과장입니다. 앞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잘 알지 못한 투자의 위험성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은퇴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은퇴 설계 30대부터 시작하라.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미루고 계신가요? 하지만 은퇴 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30대부터 시작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투자 기간이 길어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30대에 100만원씩 20년 투자 vs 50대에 200만원씩 10년 투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놀랍게도 30대에 시작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2. 노후 자금, 연금으로 안전하게. 연금은 수익률이 낮아서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은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은 50대부터 가입해도 늦지 않아. 물론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50대에도 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기간이 짧아질수록 월 납입액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분산 투자 잊지 마세요. 앞서 사례에서 봤듯이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어려워. 혼자서 분산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산 배분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투자 공부하고 시작하세요.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상품의 특징, 수수료,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투자 관련 서적을 읽는 등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 공부는 어디서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도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독 60대 노부부 한 달 만에 노후 자금 날렸다. 은퇴 앞둔 당신 안전한가? 안녕하십니까? 경제부 기자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저희 취재팀은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잘못된 투자로 한 달 만에 모두 잃은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꿈꿔왔던 여행, 이젠 그림의 떡이 됐어요. 지난달 저는 60대 중반의 박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두 분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알뜰살뜰 노후 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투자한 파생상품이 폭락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부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금리 시대에 은퇴 자금을 불리려는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투자 상품에 뛰어들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 자금 왜 위험에 빠지는가?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은퇴 자금이 위험에 빠지는 몇 가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묻지마 투자의 유혹입니다. 주변에서 이 상품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을 듣고 덜컥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상품은 없습니다. 특히 파생상품처럼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입니다.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얻은 투자 정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더라, 통신에 휘둘려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몰빵 투자의 위험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렇다면 은퇴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30대부터 은퇴 설계를 시작하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 기간을 늘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을 활용하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라.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투자 공부를 하라. 투자하기 전에 상품의 특징, 수수료,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투자 관련 서적을 읽는 등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탐사보도 은퇴자들의 눈물. 묻지마 투자의 덫에 빠지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KNN 탐사보도팀 기자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최근 몇 달간 묻지마 투자의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저희가 만난 60대 김씨 부부는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3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인이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울먹였습니다. 김씨 부부처럼 묻지마 투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전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 자문피해 신고 건수는 무려 1만 건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묻지마 투자 왜 위험한가? 묻지마 투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정보나 분석 없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지인의 권유, 인터넷 카페의 추천 등을 맹신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대부분 고위험 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대박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지만 실상은 쪽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 방법은? 그렇다면 은퇴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는 현명한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 투자하기 전에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파생상품처럼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얻은 투자 정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몰빵 투자는 피하세요.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은퇴 설계, 뇌과학과 행동 경제학의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은퇴 설계,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뇌과학과 행동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뇌는 왜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원할까? 우리 뇌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고 위험을 피하는 데 집중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뇌의 특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 설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하고 저축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세요. 뇌 과학자들은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에 나에게 여행을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여행 자금을 모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뇌는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며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행동 경제학에서는 넛지너지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넛지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을 자동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넛지의 한 예입니다. 3.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하세요. 우리 뇌는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0만 원을 얻었을 때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하면 은퇴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200만 원을 손해본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 3권. 넛지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행동 경제학의 고전으로 넛지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저서로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뇌 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습관의 힘. 찰스 두이그 습관 형성의 메커니즘을 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설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삶의 설계입니다. 뇌 과학과 행동 경제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욱 현명하고 효과적인 은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행복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60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은퇴는 우리가 평생 일해온 직장을 떠나는 것이지만 단지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 생활비, 건강, 자녀 지원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죠. 특히 요즘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 우리의 안전한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집값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자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함께 이 중요한 문제를 들여다보며 대비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집값 폭락 경고. 베이비 부머 은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뜨거운 주제, 바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1억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3가지 주요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급매물 증가. 먼저 김씨 가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씨는 65세의 은퇴자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했으며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꿈꾸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은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자산을 현금화할 필요를 느꼈고 결국 아파트를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베이비 부머 세대 전반에 걸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시장에는 급매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급매물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압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한 집 한 집의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례 2. 자녀 지원을 위한 부동산 매각. 또 다른 예로 박씨 가명을 보겠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은퇴자이며 2 자녀가 있습니다. 박 씨는 퇴직 전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 불황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박 씨는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박 씨는 서울에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박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녀의 학자금 대출, 결혼 자금,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수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신규 매수자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하락세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3 경제 불안과 은퇴 후 재정 압박. 마지막으로 이 씨가 명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과감하게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자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이나 투자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씨는 기존 자산을 정리해 재정 상태를 안정화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개인의 부동산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 활동에서 물러나면서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이러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억만 명이라는 큰 수치는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급매물 증가, 자녀 지원을 위한 매각, 경제 불황 속 재정 압박 등 여러 요소가 겹치면서 시장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재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 분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부 정책과 시장 동향을 꾸준히 살피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정 계획과 시장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전문가 칼럼 베이비 부머 은퇴와 부동산 시장의 미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베이비 부머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인구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퇴 시점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리는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이야기를 풀어보죠. 베이비 부머 은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우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면 단순히 한 세대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은퇴는 소득의 감소,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의미하죠. 특히 부동산은 이들이 가진 주요 자산 중 하나로 그들의 은퇴가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많은 수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는 몇 달 전만 해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집값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례 1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집 매각.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66세 김정호 씨가 겪는 은퇴 후의 생활비 부담을 느껴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은퇴 전 김 씨는 안정적인 연봉을 받아왔기에 집을 팔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은 그를 부동산 매각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수입원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매각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넘치고 결국
이는 전체 집값 하락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부동산 처분.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박현주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를 앞둔 62세 여성으로 대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지방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 세대는 자연스레 자녀 지원에 재정을 소진하고 그 결과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많아질수록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더욱 많이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경제 불황과 은퇴자들의 재정적 압박. 세 번째 사례로 경제적 불황 속에서 은퇴자들이 받는 재정적 압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씨가명은 65세로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수익이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 자금을 소진했습니다. 결국 그도 부동산을 매각해야만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이러한 상황은 그저 이성우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은퇴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특히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선 가격 조정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가 남긴 과제와 대비책. 자, 이렇게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수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비해 자산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하죠. 둘째, 은퇴를 앞둔 분들은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한 가지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상품, 연금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부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완충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가격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무작정 피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대비함으로써 그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현명한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한 발 앞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만 하면 이제는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거기에 재취업 자리까지 있으면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기대했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에도 최소 20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긴 시간을 버틸 만큼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62세에 은퇴한 한 가장은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월급은 과거의 반토막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든 들어간 게 다행이지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는 점점 구멍이 커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쓰다 보니 통장은 빠르게 바닥나고 노후의 불안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퇴 후 재취업해도 소득은 줄고 지출은 줄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전문가 인사이트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62세 회사원 출신, 다시 일했지만 반토막 난 월급. 김씨 62세는 제조업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퇴직 직후 협력업체에서 재취업 제안을 받았고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월급이 과거의 5,060%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매달 500만 원 넘게 받던 사람이 이제는 250만, 3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니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메꾸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의료비자녀, 결혼지원금 같은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빠져나가면서 통장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자동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일은 다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팍팍하냐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례 2. 58세 은퇴 후 자영업에 도전한 남성. 박 씨 58세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며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까지 겹쳐 순이익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일은 예전보다 더 고되고 소득은 직장 다닐 때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재취업 시장으로 나섰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재취업은 성공했지만 역시 월급은 반토막.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생활비 구조부터 확 줄여놓을 거리라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사례 3. 65세 여성, 연금만 믿다, 생활고에 직면. 정씨 65세는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월 130만 원 남짓, 여기에 의료비와 관리비, 손주들 용돈까지 나가다 보니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마트 계산원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하루 6시간 서서 일하고 받는 돈은 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몸은 힘들고 수입은 적으니 노후에 이렇게까지 일할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재취업해도 소득은 줄어드는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취업 소득이 과거의 5,07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나이와 직무의 한계. 나이가 들수록 기업은 임금보다 경험을 활용하려 합니다. 즉, 고위직 경험자도 단순 관리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 자동화 디지털화로 인해 중장년층이 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력 약화, 나이 든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며 선택권은 기업에 쏠립니다. 결국 재취업 자체가 어렵고 설령 일자리를 얻어도 과거 월급의 절반만 받아도 감사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는 겁니다. 노후 지출을 줄이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3가지.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거비용 최소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지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하게 큰 집에 살면 관리비, 세금, 난방비까지 늘어납니다. 자녀가 독립했다면 규모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실제로 김 씨 부부는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로 옮긴 뒤 매달 관리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소비 습관 재정립. 젊을 때와 똑같이 외식, 여행, 쇼핑을 이어가면 금방 적자에 빠집니다. 노후에는 소득에 맞춰 소비를 조정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한 가정은 매달 100만 원 이상 쓰던 식비를 직접 요리와 공동 구매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건강관리에 투자. 가장 무서운 지출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60대 이후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지출을 줄이는 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만이 자유를 준다. 62세 은퇴자, 재취업했지만 월급은 반토막.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은 더 이상 제2의 전성기가 아니라 생활비를 메꾸기 위한 고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건강을 지키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줄 수밖에 없지만 지출을 통제한다면 불안감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출을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은퇴 후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은퇴 후 재취업, 왜 반토막 월급이 당연한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은 이미 임금 하락을 전제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기존 대비 약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임원 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서 고액 연봉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즉, 500만 원 받던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300만 원, 많아야 350만 원 수준이 현실이고, 자영업을 시작하면 순이익은 그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은 안정적 소득원이 아니라 생활비 보조수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퇴 후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3가지. 은퇴 후에도 과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금방 파산에 이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로 줄여야 할 지출이 있습니다. 1. 주거비. 주거비는 은퇴 가계 지출의 최대 고정비입니다. 특히 전세월세로 사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약 130만 원으로는 월세만 내도 빠듯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가주택 보유자라면 큰 집을 유지하지 말고 관리비 세금이 적게 드는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주거복지 제도의 주거급여,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답입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에 따라 가구당 최대 수십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교통비. 자동차를 계속 유지하면 매달 고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주유비, 정비비를 합치면 연 300만 4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엔 차를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때만 빌려 타는 게 훨씬 경제적. 실제로 카쉐어링 서비스나 대중교통 패스를 활용하면 월 10만 15만 원 수준으로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식비와 외식비. 은퇴 가계에서 식비는 쉽게 줄일 수 있는 지출 항목입니다. 보통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식비는 80만 1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 외식비만 줄여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집밥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직접 장을 보고 조리하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팁 숫자로 보는 절약 효과.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비 절약. 자동차를 팔고 카쉐어링을 이용한 어씨 부부는 연 400만 원 지출을 줄여 국민연금 월 130만 원에 추가로 여유 자금 3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거비 절약.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로 이사한 B씨는 관리비만 매달 2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150만 원 이상 절약 효과가 생긴 거죠. 식비 절약. 외식 8회를 예외로 줄인 C씨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절약했습니다. 연간 360만 원, 국민연금 3개월치와 맞먹는 돈입니다. 즉, 지출 구조만 조금 조정해도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생활비 구멍 메우기에 사용하다 순식간에 소진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은 절대 소득 대체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나 비상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전략적으로 조정.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65세까지 미루면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버틸 수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건강관리 비용은 아끼지 말 것. 예방 차원의 지출은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정기검진, 치과 치료 같은 필수 건강관리는 장기적으로 큰 지출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 사례 중 상당수는 의료비 폭탄이 원인이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생존 전략은 벌이가 아니라 쓰기에서 나온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재취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소득일 뿐 과거 월급의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은 줄이고 차는 팔고 외식은 줄이고 퇴직금은 지키고 연금은 늦추고 건강엔 투자하고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은퇴 후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아끼느냐에서 갈린다는 겁니다.